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2025년 10월 21일 한국 증시 말입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찔는데 왜 코스닥은 반대로 고개를 숙였을까요? 이 시장의 극명한 온도차, 그 뒤에 숨겨진 글로벌 경제의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 이걸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핵심만 쏙쏙 뽑아내보죠.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나타난 이 상반된 신호 있잖아요. 코스피의 질주, 그리고 코스닥의 주춤거림. 이 현상의 진짜 배경을 한번 이해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미중 관계라든가 IMF의 경고, 아니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이런 거대한 글로벌 파도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좀 모순 같아 보여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딱 그 엣지 마켓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되게 화려하게 쌓아올린 젠가탑 같은데, 뭐랄까, 아래쪽 블록 하나 잘못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칠까봐 조급해하는 마음, 포모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FOW. 이 두 가지 심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지점입니다. 젠가탑 비유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그 젠가탑의 겉모습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인데요. 무엇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을까요? 네, 코스피가 9.15포인트, 퍼센트로는 0.24% 올라서 3,823.84로 마감을 했죠. 장중에는 무려 3,893.06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역시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 칩 랠리입니다. AI 붐이라던가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감 이런 거 덕분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핵심 대형주들이 한 1%에서 2% 정도씩 꾸준히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동차랑 조선 섹터 강세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런 주력 수출주들이 힘을 내준 겁니다. 역시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한국 경제의 기둥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단기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를 이렇게 밀어 올린 거죠. 잠깐만요. 근데 자료를 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신호도 있잖아요. 장중의 변동폭이 40포인트 이상으로 꽤 컸다고 하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 규모를 줄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면서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그 금액이 연중 최고치 23조 8천억 원을 찍었다고요. 이거 뭔가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느낌인데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엣지마켓의 또 다른 얼굴이죠.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의 영끌 투자 같은 그런 과열 신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개인들이 빚을 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상승의 질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코스피의 화려한 기록 뒤에 숨겨진 그런 불안 요소까지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고개를 숙인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타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3.27포인트, 0.37% 하락한 872.50으로 마감했단 말이죠. 코스피와는 정말 정반대 얘기를 갔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주로 바이오나 IT 분야의 중소형주들이 힘을 못 썼어요. 아무래도 이들 기업은 그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라던가 아니면 중국 경제 둔화 같은 이런 외부 충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우려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1%에서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린 거죠.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버텨주긴 했는데 전체적인 하락세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수출주는 글로벌 훈퉁을 타고 훨훨 날아가는데 중소형주는 여전히 글로벌 악재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바로 시장의 온도차, 양극화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칩, 자동차, 랠리대, 중소형주 약세. 이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하루였죠. 여기에 더해서 그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이런 약달러 상황이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을 높여서 일부 중소형 기업들한테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 말미에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특히 반도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상이 코스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기대 요인입니다. 3분기 실적,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이 확인된다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코스닥에도 운기가 퍼질 수 있겠죠. 다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K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시장 내부의 이 온도차는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결국 외부 환경,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라는 큰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료에서 짚어준 핵심 글로벌 변수들,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죠. IMF 전망, 미중 관계,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먼저 IMF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IMF가 최근에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올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방 위험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도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급증한 각국의 부채 문제, 또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지는 거, 그리고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 같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언제든 다시 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경고죠. S&P 글로벌 같은 신용평가사도 최근에 수익률 곡선이 가파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지적했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 이게 보통은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신호 아닌가요? 근데 왜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엣지마켓 상황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변동성이 더 커지겠구나, 미래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 속에서도 잠재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바로 그 엣지니스를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로 읽히는 거죠. 아하, 같은 현상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조심스러운 낙관론보다는 불안한 안정, 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글로벌 변수, 미중 관계는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소식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의 긴장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글로벌 교역 환경에 숨통이 트이고요.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호재죠. 오늘 코스피 상승에도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라고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그 근본적인 경쟁 구도나 구조적인 갈등 요인이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무역 갈등 리스크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부담입니다.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국의 내부 정책 변화도 변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복지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노동력이 확 줄어서 GDP 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는 요인들이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보죠.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2번 정도 금리를 더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꽤 큰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의 기대는 분명 그렇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글로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죠. KOSP 상승에도 이 기대감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예리하시네요. 문제는 그 이후, 그러니까 2026년 이후의 금리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릴지 혹은 다시 올릴 가능성은 없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앞서 말한 그 엣지마켓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하락 자체는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 만약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료에서 언급된 또 다른 글로벌 이슈는 없었나요? 중국의 성장 둔화 문제는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태국 관광 산업이 약세를 보이는 사례처럼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올랐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무역, 부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취약성이 곳곳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글로벌 상황들이 앞서 살펴본 한국 시장의 양극화, 그러니까 코스피 강세와 코스닥 약세라는 현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맞춰보죠.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경제 전망 자체, 그러니까 IMF 경고나 중국 둔화 같은 이런 먹구름 요인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그 먹구름 요인들은 주로 코스닥 중소형주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IMF의 성장 둔화 경고는 곧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이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KOSP 대형주에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맷집이 약하고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에게는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성장 둔화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되죠. 오늘 KOS닥 하락의 주된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중소형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반대로 미중 관계 개선 조짐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같은 이런 햇살 요인들은 KOSP 쪽으로 더 많이 비추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은 당장 수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KOS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 랠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는 시가총액이 큰 KOSP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KO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이런 햇살 요인들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하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이 햇살도 마냥 쨍쨍한 녹만은 아니잖아요. 미중 관계는 장기 리스크가 여전하고 연준 금리 정책도 2026년 이후는 불확실하다고 하셨고요. 이런 불안정성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바로 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엣지 마켓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FOMO, 그러니까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한 심리, 그리고 FOWO, 쫄딱 망할까 봐 두려운 심리, 이걸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하는 조급함과 이러다 크게 몰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막 뒤섞이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아까 언급됐던 개인 신용융자 급증 같은 과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유동성 공급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 투기적인 심리와 변동성 확대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행보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호재는 대형주 위주로 흡수되고 악재와 불확실성은 중소형주에 더 큰 부담을 주면서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할까요? 자, 오늘 논의를 슬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0월 21일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그 이면에는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의 선전과 함께 미중 긴장 완화, 연준 금리 인하 같은 글로벌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네, 하지만 동시에 코스닥의 하락은 IMF의 성장 둔화 경고라던가 여전한 무역 리스크,
또 연준 정책의 장기적 불확실성, 중국 성장 둔화 같은 이런 근본적인 불안 요인들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엣지 마켓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따라서 오늘 저희 논의에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발표되는 헤드라인 숫자,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극명한 온도차, 이게 현재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빛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 봤듯이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시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빚, 즉 신용 융자 잔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엣지 위에 서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만약 시장 상승세가 점점 더 빚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인 글로벌 리스크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랠리는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이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색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자료 속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